11. 제국의 비전. 고대 로마인들은 많은 패배를 당했다. 역사의 다른 위대한 제국의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은 전투에서는 지고 또 지면서도 전쟁에선 이길 수 있었다. 타격을 입더라도 버티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국이라 불릴 수 없다. 그런 로마인들도 기원전 2세기 중반 이베리아 반도 북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참을 수 없었다. 반도의 원주민 켈트족이 사는 누만시아라는 시시한 산동네가 감히 로마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이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분지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패자였다. 마케도니아 제국과 셀레우커스 제국을 무찌르고 긍지 높은 그리스 도시 국가를 복속시켰으며 카르타고를 폐허로 만들었다. 누만시아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곤 자유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험한 지형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곳곳에서 로마에게 거듭 항복을 받아내거나 굴욕의 후퇴를 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기원전 134년 로마의 인도심은 바닥났다. 원로원은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로마에서 제일 가는 장군이자 카르타고를 폐허로 만든 인물을 보내 누만시아인들과 손봐주기로 한 것이다. 그는 3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다. 누만시아인들의 투지와 전쟁 기술을 높이 평가한 그는 불필요한 전투를 벌여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대신 누만시아를 에워싸는 요새들을 건설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굶주림은 그의 편이었다. 1년여가 지나자 누만시아의 식량이 바닥났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스스로 마을을 불태웠다.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자살했다. 누만시아는 나중에 스페인의 독립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돈키호테를 쓴 미겔 드 세르반테스는 루만시아라는 비극을 썼는데 그 결말은 의의 파괴지만 장래 스페인의 위대함에 관한 비전을 함께 담고 있다. 시인들은 강인한 방어자들을 칭송하는 창가를 작곡했고 화가들은 포위 작전을 장엄하게 묘사한 그림을 그렸다. 페허턴은 1882년에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스페인 애국자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책은 슈퍼맨도 스파이맨도 아니고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한 상상 속의 영웅 엘 자바토였다. 오늘날까지도 고대 누만시아인들은 스페인의 영웅적 행위와 애국심이 귀감이며 젊은이들의 역할 모델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들이 누만시아 사람들을 찬양하는 언어는 스페인어다. 스키피오가 썼던 라틴어의 후손인 로망스어 중 하나다. 누만시아 사람들은 켈트어를 사용했지만 이 언어는 오늘날 사어가 되어 잊혀졌다. 세르반테스는 누만시아의 대본을 라틴어로 썼으며 이 극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 모델을 쫓았다. 누만시아에는 극장이 없었다. 누만시아의 영웅적 행위를 칭송하는 스페인 애국자들은 또 대체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실한 신도이기도 하다. 첫 단어인 로마에 주목하자. 이 교회의 수장은 여전히 로마에 앉아 있고 그 시는 라틴어로 진행하는 예배를 선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스페인의 법은 로마법에서 유래했다. 스페인 정치는 로마인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 요리법과 건축은 이베리아 반도의 켈트족보다는 로마의 유산에 훨씬 큰 몫을 빚지고 있다. 누만시아인들이 실제로 남긴 것은 폐허밖에 없다. 심지어 오늘날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도 오로지 로마인 역사가들 덕분이다. 이야기는 자유를 사랑하는 야만인 소재를 즐기는 로마 청중의 입맛에 맞게 각색되었다. 로마는 누만시아를 상대로 너무나 완벽한 승리를 거둔 나머지 패자들의 기억마저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가 아니다. 우리는 약자가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역사의 정의란 없다. 과거에 존재했던 문화 대부분은 늦든 이르든 어떤 무자비한 제국의 군대에 희생되었고 제국은 이들 문화를 망각 속에 밀어 넣었다. 제국도 마침내 무너지지만 대체로 풍성하고 지속적인 유산을 남긴다. 21세기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은 어디가 되었든 제국의 후예이다. 제국이란 무엇인가? 제국이란 정치 질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런 명칭으로 불리려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 정확히 얼마나 많아야 할까? 둘이나 셋으로는 충분치 않다. 20이나 30이면 충분히 많다. 제국이라 불리기 위한 조건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둘째, 제국의 특징은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무한한 식욕이다. 제국은 자신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갈수록 더 많은 국가와 영토를 집어삼키고 소화할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은 국경이 분명하며 스스로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는 국경을 넘어설 수 없다. 1세기 전에는 지구상의 거의 어떤 지역이라도 대영 제국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문화의 다양성과 영토의 탄력성은 제국의 독특한 특징일 뿐 아니라 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두 가지 특징 덕분에 제국은 다양한 소수민족과 생태적 지역들을 하나의 정치 체제 하에 묶어낼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인류와 지구에서 점점 큰 부분을 하나로 융합했다. 강조할 점은 제국의 그 기원이라든가 정부 형태, 영토의 범위, 인구의 크기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화적 다양성과 국경의 탄력성으로만 정의된다는 것이다. 제국이 반드시 군사적 정복으로 등장할 필요도 없다. 아테네 제국은 자발적 동맹으로 생명을 얻었으며 함스부르크 제국은 혼인으로 탄생해 일련의 영리한 결혼 동맹에 의해 꽤 맞춰졌다. 제국은 또 반드시 독재적 황제가 통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대영 제국의 통치 체제는 민주주의였다. 다른 민주적 제국으로는 근현대의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미국이 있다. 근대 이전의 노브고로드, 로마, 카르타고, 아테네도 여기에 속한다. 크기 역시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국은 왜소할 수도 있다. 아테네 제국은 최전성기에도 크기와 인구가 오늘날의 그리스보다 작았다. 아즈텍 제국은 오늘날의 멕시코보다 작았다. 두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이었지만 현대 그리스와 멕시코는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수백 개의 서로 다른 통치 조직을 점차 복속시킨 데 반해 후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테네는 원래 독립된 도시국가 100여 곳을 지배했으며 아즈텍 제국은 과세 기록이 사실이라면 371개의 부족과 해당 부족민을 다스렸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근대적이었던 국가의 영토 안에 구겨넣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과거에는 민족과 부족의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늘날의 전형적인 민족에 비해 구성원의 수도 적었고 차지한 영토도 더 작았다. 오늘날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의 땅에서 서로의 야망을 채우려 다투는 민족은 둘뿐이지만 성경시대의 이 땅은 수십 개의 국가, 부족, 작은 왕국, 도시 국가를 수용했다. 제국은 인류의 다양성을 급격히 축소시킨 주된 이유의 하나였다. 제국이라는 증기 롤러는 수많은 민족의 독특한 특징을 지워버리고 그로부터 훨씬 더 크고 새로운 집단들을 만들어냈다. 사악한 제국. 오늘날 제국주의자라는 말은 거의 최고의 정치적 욕설이다. 이보다 심한 말은 파시스트밖에 없다. 제국에 대한 현대의 비판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취한다. 1. 제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수많은 피정부 민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 2.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국은 파괴와 착취의 사악한 엔진이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은 자결권이 있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1번 서술은 난센스에 불과하고 2번은 큰 문제가 있다. 실제 제국은 지난 25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 조직이었다. 이 시기에 살던 인류의 대부분은 제국에 속해 있었다. 제국은 매우 안정된 형태의 정부다. 대부분의 제국은 반란을 너무나 쉽게 진압했다.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대개 외부의 침공이나 내분에 따른 지배 엘리트의 분열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복당한 민족이 제국의 지배자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 기록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은 수백 년에 걸쳐 복속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제국에 서서히 소화되어 고유의 문화가 흐지부지 되는 게 보통이었다. 가령 기원 후 476년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공으로 마침내 무너졌을 때 누만시아, 아르베르니, 헬베티아, 샴륜, 루시타니아, 움브리아, 에트루리아 종족을 비롯해 수세기전 로마에 정복당했던 민족들은 커다란 물고기 속에서 나온 성경 속 요나와는 달리 가리가리 찢긴 제국의 시체에서 살아나오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사라졌다. 스스로 그런 국가의 국민이라고 믿었고 그 나라의 언어를 썼고 그 나라의 신을 섬겼고 그 나라의 신화와 전설을 읊었던 사람들의 생물학적 후손들은 이제 로마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숭배했다. 많은 경우 하나의 제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피지배 민족들이 독립하는 일은 드물었다. 옛 제국이 붕괴하거나 후퇴한 자리에 생긴 진공에는 새로운 제국이 발을 들여 놓았다. 가장 명백한 예가 중동 지역이다. 국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많은 독립군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재 그 지역의 정치적 상황은 지난 수천 년간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중동의 마지막으로 이런 국면이 조성된 것은 기원전 8세기, 거의 3천년 전 일이었다. 기원전 8세기 네오 아시리아 제국이 발흥한 이래 20세기 중반 대영 제국과 프랑스 제국이 붕괴할 때까지 중동은 마치 이어달리기에서 다음 주자에서 넘겨지는 바통처럼 한 제국의 손에서 다른 제국의 손으로 넘어가는 일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마침내 그 바통을 떨어뜨렸을 즈음 이미 아람, 아몬, 페니키아, 필리스티아, 모아브, 에돔을 비롯해 아시리아에 정복되었던 민족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늘날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들이 고대 중동 민족들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에 불과할 따름이며 이런 주장조차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다. 예컨대 현대 유대인이 지닌 정치, 경제, 사회적 관습은 고대 유대 왕국에서 유래한 부분이 크지 않다. 그보다는 지난 2000년간 자신들이 그 휘하에서 살았던 제국들에서 유래한 부분이 더 크다. 만일 다윗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의 초정통파 시나고그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동유럽식 복장의 게르만 방언으로 말하며 바빌로니아 문서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는 크게 당황할 것이다. 고대 유대 왕국에는 시나고그, 탈무드, 경전, 심지어 토라 율법, 두루마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악랄하게 살해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할 필요가 있었다. 전쟁, 노예와 국의 추방, 대량 학살은 제국의 일반적 수단으로 꼽힌다. 기원 후 83년 로마가 스코틀랜드를 침략하여 현재 칼레도니아 종족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을 때 로마의 대응은 이 지역을 초토화하는 것이었다. 로마의 평화 제의에 대해 칼카쿠스 족장은 로마인들을 세상의 악당들이라며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약탈과 학살과 강도질을 두고 제국이라는 허튼 이름을 붙이고 사막을 만들어 놓은 뒤 이를 평화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이 그 뒤에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제국을 검게 지워버리고 제국의 유산을 모두 거부한다는 것은 인류 문화의 대부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제국의 엘리트들은 정복에 따른 이익을 군대와 성체에만 쓰지 않았다. 철학, 예술, 사법제도, 자선에도 썼다. 아직 남아있는 인류의 문화적 성취 중 상당한 몫은 제국이 피정복민을 착취한 덕분에 생겨날 수 있었다. 로마 제국주의가 제공한 이익과 번영 덕분에 키케로와 세네갈,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색과 집필을 할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이 인도 식민을 착취해서 축적한 부가 없었다면 건설될 수 없었다. 함스부르크 제국은 슬라브어, 헝가리어, 로마니아어를 사용한 지역을 지배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하이든에게 월급을 주고 모차르트에게 작곡을 의뢰했다. 후손을 위해 칼과 쿠스의 연설을 적어둔 칼레도니아 작가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덕분이다. 사실 타키투스는 아마 이 이야기를 지어냈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가는 타키투스가 문제의 연설을 지어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로마 상류 계층이 자신들의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칼레도니아의 족장인 칼까쿠스의 캐릭터까지 창조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엘리트 문화와 고급 예술을 넘어서 보통 사람들의 세상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문화들에서 우리는 제국의 유산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칼로써 강요당했던 제국의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꾼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사람들은 한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꿈꾼다. 원래 기원이 무엇이었든 알래스카 배로 반도에서 마젤란 해협에 이르는 두 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거주자는 4개의 제국 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영어 중 하나로 의사소통을 한다. 오늘날 이집트인은 아랍어로 말하고 스스로를 아랍인이라고 생각하며 아랍 제국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7세기에 이집트를 정복했으며 자신들에 대항하여 일어난 여러 차례의 반란을 철권으로 진압했던 제국을 말이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약 7천만 명의 졸루족은 19세기에 있었던 졸루족의 영광의 시대를 들먹이지만 사실 그들 대부분은 졸루 제국에 대항해서 싸웠으며 유혈 군사작전을 통해서 강제로 제국에 편입된 종족들의 후예이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우리에게 분명한 정보가 남아있는 최초의 제국은 사르곤 대제의 아카드 제국이다. 사르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인 키시의 왕으로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 몇십 년 지나지 않아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도시 국가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중심 지역 바깥에 있는 넓은 영역까지 정복했다. 사르곤은 자신이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뽐냈다. 실상 그의 통치권은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미쳤으며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 대부분, 현대 이란과 터키의 일부를 포함했다. 아카드 제국은 창건자가 죽은 뒤 오래가지 못했지만 사르곤이 남긴 제국을 물려받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거의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로부터 1700년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히타이트의 왕은 사르곤을 역할 모델로 삼았고 자신 역시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다가 기원전 550년경 페르시아의 키로스 대왕이 등장해 이보다 더 인상적인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전까지 아시리아의 왕은 언제나 아시리아의 왕으로 남아 있었다.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아시리아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이 명백했으며 그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았다. 그런데 키루스는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페르시아인들은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라고 말했다. 키루스는 복속당한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랐으며 페르시아의 신민이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자기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한 민족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기울인 창의적 노력이다. 바빌로니아에 유배되어 살고 있던 유대 민족에게 고대 유대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사원을 다시 세우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이들에게 자금까지 지원했다. 키루스는 그 스스로를 유대인을 지배하는 페르시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또한 유대인의 왕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복지에 책임이 있었다. 온 세상을 그들을 위해 지배한다는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주제넘는 것이었다. 진화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사회적 포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족 공포증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사피엔스는 인간을 본능적으로 우리와 그들이 두 부류로 나눈다. 우리란 너와 나, 언어와 종교와 관습이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전혀 다르며 그들에게 빚진 것은 전혀 없다. 우리는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들의 영토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수단의 딩카족 언어에서 딩카는 그냥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딩카가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딩카의 숙적은 누에르족이다. 누에르족 언어에서 누에르는 무슨 뜻일까? 원래의 사람들이란 뜻이다. 수단 사막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알래스카의 동토와 시베리아 북동부에는 유픽족이 살고 있다.
유픽어로 유픽이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 진정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런 인종적 배타성과 대조적으로 키루스 일의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일이 흔히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제국은 온 세상이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것, 모든 장소와 시대에 적용되는 일군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으로 인식되었고 부모의 특권은 자녀의 복지에 대한 책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었다. 키루스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제국과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로 그에게서 다시 고대 그리스의 왕, 로마의 황제, 무슬림 칼리프, 인도의 세습군주, 그리고 마침내 심지어 소련의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에게로 이어졌다. 이처럼 자유로운 제국과는 제국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피지배 민족들의 반란 시도를 무효화했으며 독립된 민족들이 제국의 팽창에 대항하려는 시도까지 무효화했다. 페르시아 모델과의 독립과는 독립적으로 그것과 비슷한 제국관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었다.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영역,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전통적 정치 이론에 따르면 하늘은 지상에 있는 모든 정통성 있는 권력의 원천이다. 하늘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나 가문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천명을 내린다. 해당 인물이나 가문은 그 아래 모든 백성을 위해 천하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정통성을 지닌 권력은 정의상 보편적 권력이다. 지배자에게 천명이 없으면 그는 하나의 도시를 다스릴 정당성조차 없지만 지도자가 천명을 받으면 그는 온 세상에 정의와 조화를 퍼뜨릴 의무를 지니게 된다. 천명은 여러 후보에게 동시에 주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둘 이상의 독립국가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은 이렇게 자랑했다. 우주의 6방위를 통틀어 만물이 황제에게 속한다. 인간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황제의 신민이 되지 않는 이가 없다. 짐의 덕은 심지어 말과 소에게까지 미친다. 짐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짐의 지붕 아래에서 안전을 누린다. 그러므로 중국의 정치 사상에서나 역사 기록에서나 황제의 시기는 질서와 정의를 갖춘 황금 시대로 평가된다. 현대의 서구적 시각에서 공정한 세계는 서로 독립된 국민 국가들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중국에서 정치적 분열의 시대는 혼란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암흑 시대로 비쳤다. 이런 인식은 중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하나의 제국이 붕괴하면 지배적인 정치 이론은 언제나 권력자들에게 하찮은 독립군주에 안주하지 말고 중국의 재통일을 시도해야 한다고 들들 볶았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이르든 늦든 늘 성공했다. 그들이 우리가 될 때, 제국은 수많은 작은 문화를 융합해 몇 개의 큰 문화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제국 내에서는 아이디어와 사람, 재화와 기술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지역에서보다 더욱 쉽게 퍼져나갔다. 제국 자체가 의도적으로 아이디어와 제도, 관습과 규범을 퍼뜨리는 일도 빈번했다. 하나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편하기 위해서였다. 하나의 제국 내에 있는 작은 관할 구역들이 저마다 별개의 법과 서식과 언어와 화폐를 지니고 있으며 지배하기가 힘들다. 효존하는 황제에게 대단히 유용했다. 제국의 공통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한 이유로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였다. 최소한 키루스와 진시황의 시대 이래 제국은 스스로의 행동이 도로 건설이 되었든 유혈형 사태가 되었든 우월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정당화했다. 자기네 문화는 정복자보다 피정복자에게 더욱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가끔은 그 이득이 현저했다. 법의 집행, 도시계획, 도량형의 표준화가 그랬다. 그러나 가끔은 의문스러웠다. 세금, 징집, 황제의 숭배가 그랬다. 하지만 제국의 엘리트 대부분은 자신의 제국 모든 주변의 주민의 일반적 복지를 위해 일한다고 진지하게 믿었다. 중국의 지배층은 이웃나라와 그 신민들을 제국이 문화의 혜택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비참한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황제에게 천명이 부여된 것은 세상을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가르치라는 의도에서였다.
로마인들도 유사한 주장을 폈다. 자신들이 야만인들에게 평화와 정의와 교양을 전해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개한 게르만족과 얼굴에 물감을 칠한 갈리아족은 천하고 무지하게 살다가 로마인 덕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로마인들이 그들을 법으로 길들이고 공공 욕장에서 깨끗이 씻게 하고 철학을 통해 나아지게 해주었다고 했다. 기원전 3세기의 마우리아 제국은 몽매한 세계에 부처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무솔린 칼리프들은 예언자 마호메트의 계시를 퍼뜨리라는 신의 명령을 받았다. 가능하면 평화롭게,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은 자신들이 인도 제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진정한 신앙으로 개종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쌍둥이 복음을 퍼뜨리겠다는 영국의 사명에는 해가 지는 일이 없었다. 소련은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유토피아적 독재로 향하는 불굴의 역사적 행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에 스스로 매여 있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에게는 제3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혜택을 가져다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좋은 것들을 순항 미사일과 F-16 전투기로 배달해야 하더라도 제국이 퍼뜨리는 문화적 아이디어를 지배 엘리트가 독자적으로 창조한 경우는 많지 않다. 제국과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국의 엘리트들은 하나의 편협한 전통의 광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어디서나 발견한 것이든 좋은 아이디어, 규범, 전통을 쉽게 채택할 수 있었다. 일부 황제가 자신들의 문화를 정화하고 스스로 뿌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 제국은 자신들이 복속시킨 민족에게서 많은 것을 흡수하여 혼성 문명이 되었다. 로마 제국의 문화는 로마적인 만큼이나 그리스적이다. 제국주의 아바스 왕조의 문화에는 페르시아, 그리스, 아랍 문화가 모두 섞여 있었다. 제국주의 몽골 문화는 중국의 모방이었다. 제국주의 미국에서 케냐 혈통의 대통령은 좋아하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맨스를 보면서 이탈리아 피자를 먹을 수 있다. 터키에 대항하는 아랍인의 반란에 관한 영국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면서 말이다. 이런 문화의 용광로가 패자의 문화적 동화 과정을 쉽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제국주의 문명의 다양한 피정복민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을 흡수할 지언정 그런 혼성의 결과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낯설었다. 동화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큰 정신적 충격을 동반하는 일이 많았다.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채택하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인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고 친숙한 지역 전통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피지배 민족이 제국의 문화를 수용한다 해도 심각한 문제가 남는다. 제국의 엘리트가 이들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수백 년은 아니더라도 수십 년은 걸린다는 점이다. 정복과 수용 사이에 끼인 세대는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이들은 스스로 사랑했던 지역 문화를 이미 잃었지만 제국주의 세계에 동등하게 참여할 자격은 받지 못했다. 그들이 수용한 문화는 그들을 여전히 야만인으로 보았다. 노만시아 함락 1세기 후에 혈통 좋은 이베리아인을 상상해보자. 그는 부모와 같은 켈트어 방언을 사용한다. 하지만 라틴어도 배워서 악센트가 약간 이상한 것 외에는 흠잡을 데 없이 구사할 수 있다. 사업을 하고 당국을 상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는 정교하게 장식된 싸구려 장신구를 좋아하고 그는 그런 기호를 허용하지만 아내가 이 지방의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켈트족 취향을 고수하는 게 약간 마음이 불편하다. 로마 총독의 아내가 달고 있는 장신구처럼 깔끔하고 단순한 취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그는 로마식 튜닉을 입는다. 그리고 복잡한 로마 상법의 정통한 것에 적잖이 힘입어 가축 상인으로 성공한 덕분에 로마풍 빌라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베르길리우스의 게오르기카 제3권을 암송할 수 있는데도 로마인들은 그를 여전히 반쯤 야만인으로 취급한다. 그는 자신이 결국 관직을 얻거나 원형 극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낀다. 19세기 말 교육 수준이 높은 많은 인도인들도 주인인 영국인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배웠다. 야심 많은 어느 인도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복잡한 영국어에 통달했고 서구식 춤을 배웠으며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하는 데까지 익숙해졌다. 새로 익힌 몸가짐을 갖춘 그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법정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양복과 넥타이를 차려입은 이 법조인은 영국령 남아프리카의 기차에서 끌어내려졌다. 자신과 같은 유색인종이 타는 3등 칸이 아니라 1등 칸에 타겠다고 고집한 대가였다. 그의 이름은 모한다스 칼람찬드 간디였다. 몇몇 경우에는 문화적 동화와 동질화 과정에서 신참과 옛 엘리트 사이의 벽이 마침내 무너지기도 한다. 피정복민은 제국을 더 이상 낯선 점령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정복자도 그의 신민을 자신과 동등하게 보게 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공이 그들을 우리로 보게 된 것이다. 로마의 모든 백성은 몇 세기에 걸친 제국의 통치 후에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로마 출신이 아닌 사람도 로마 군단 장교단의 최상위 계급으로 승진해서 원로원 의원에 임명되었다. 기원 후 48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골족의 저명인사 여러 명을 원로원에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관습과 문화와 결혼에 의해 우리와 섞였다고 연설했다. 속물적인 원로원 의원들은 과거의 적들을 로마 정치 체제의 심장부에 받아들이는데 항의했으나 클라우디우스는 그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상원의원 대부분이 한때 로마와 싸웠던 이탈리아 부족 출신으로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가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황제는 자신의 가문도 사비니게라고 일깨워 주었다. 기원 후 2세기 로마는 이베리아 출신의 황제들이 연이어 통치했는데 이들의 혈관에는 아마도 최소한 몇 방울이 남아 이베리아 지방 피가 흘렀을 것이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세 치세는 제국 황금 시대로 꼽힌다. 이후 인종적 댐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는 리비아의 카르타고 가문 후손이었고 알게발루스 시리안인이었다. 필리푸스 황제는 세간에서는 아랍인 필립으로 불렸다. 제국의 새 시민들은 로마 문화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제국 자체가 붕괴된 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제국의 언어를 계속 사용했다. 제국의 레반트 한 지방에서 들려온 기독교 신을 계속 믿었으며 로마법을 따라 계속 살았다. 이와 유사한 과정이 아랍 제국에서도 일어났다. 기원 후 7세기 중반에 처음 건설되었을 때 아랍 제국은 지배층인 아랍 무슬림과 그에 복속된 이집트인, 시리아인, 이란인,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아랍인도 무슬림도 아니었다. 제국의 많은 백성은 점차 무슬림 신앙과 아랍어, 제국의 혼성 문화를 받아들였다. 구시대적인 아랍 엘리트는 큰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벼락 출세자들을 멸시했다. 자신들의 고유한 신분과 독자성을 잃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낙심한 개종자들은 제국과 이슬람 세계에서 동등한 몫을 요구하며 떠들어댔고 결국 이들은 원하던 것을 얻었다. 이집트인, 시리아인, 메소포타미아인은 점차 아랍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 한편 그 아랍인들은 아라비아 출신의 진짜 아랍인이든 이집트나 시리아 출신의 신종 아랍인이든 모두가 점차 아랍인이 아닌 무슬림, 특히 이란인, 터키인, 베르베르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아랍의 제국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스스로 창조한 제국의 문화가 수많은 비아랍인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들은 그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퍼뜨렸다. 심지어 원래의 제국이 무너지고 인종 집단으로서 아랍인이 통치권을 잃어버린 다음에도 중국에서 제국 프로젝트는 더욱 철저히 성공했다. 처음에는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엄청나게 많은 민족종 문화 집단이 2000년에 걸쳐 중국의 제국 문화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한족이 되었다. 중국 제국의 궁극적 업적은 그것이 아직도 원기왕성하게 살아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티베트나 신장 같은 외딴 지역에서 보지 않는 한 이를 제국이라고 인식하기는 힘들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은 스스로를 한족이라고 여기며 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몇십 년간 진행된 식민지 해방 과정도 이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근대 유럽인들은 지구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우월한 서구 문화를 전파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았다.
이들은 워낙 성공했기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문화의 상당 부분을 점차 받아들였다. 인도, 아프리카, 아랍, 중국, 마오리족 사람들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를 배웠다. 이들은 인권, 민족 자결의 원칙을 신봉하기 시작했으며 서방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페미니즘, 민족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 20세기의 서구의 가치를 받아들인 지역의 집단들은 바로 이런 가치의 이름 아래 유럽 정복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수많은 반식민지 투쟁이 민족 자결, 사회주의, 인권의 기치 아래 벌어졌다. 이런 가치들은 서구의 유산이다. 오늘날 인도, 아프리카, 중국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서구 군주의 제국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필요와 전통에 맞춰 변형시키려 노력해왔다. 과거 이집트, 이란, 터키 사람들이 원래의 아랍 정복자들에게서 계승한 제국 문화를 받아들여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 것과 마찬가지이다. 역사상의 선인과 악당. 역사를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깔끔하게 나누고 모든 제국은 나쁜 편에 속한다고 분류하고픈 유혹이 들기는 한다. 어쨌든 거의 모든 제국은 유혈 사태 위에 세워졌고 압제와 전쟁으로 권력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 대부분은 제국의 유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제국이 정의상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는 인간의 문화에서 제국주의를 제거하고 죄에 더럽혀지지 않는 소위 순수하고 진정한 문명만을 남기자는 취지의 학파와 정치운동이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잘해봐야 순진할 따름이고 나쁜 경우에는 노골적인 민족주의의 편견을 가리려는 표리부동한 눈속임으로 기능한다. 어쩌면 역사의 여명에 출연했던 무수히 많은 문화들 중 일부 문화는 순수하고 죄에 물들지 않았으며 다른 사회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야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여명기 이후에는 어떤 문화도 그런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칠 수 없었으며 오늘날 존재하는 문화 중에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인류에 모아둔 문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국과 제국주의 문명의 유산이며 어떤 학술적, 정치적 외과 수술을 한다 해도 환자를 죽이지 않고 제국의 유산만을 도려낼 수는 없다. 예컨대 오늘날 독립한 인도 공화국과 영국령 인도 제국 사이에 존재하는 애증 관계를 생각해보라. 영국은 인도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과정에서 인도인 수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식민 정부는 수억 명 이상의 인도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착취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많은 인도인은 개종의 기쁨을 누리면서 민족 자결이나 인권 같은 서구의 개념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이 스스로 천명한 가치에 부합하도록 인도인들에게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대해 실망했다. 그럼에도 인도라는 현대 국가는 대영 제국의 자식이다. 영국인들은 인도 아대륙의 거주자들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고 처형했지만 왕국과 공국과 부족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며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하여 공통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의 정치 단위로 기능하는 국가를 창조해냈다. 영국인들은 인도 사법제도에 초석을 놓았으며 행정부의 구조를 창건했고 경제적 통합에 극히 중요한 철도망을 건설했다. 독립인도는 영국에서 구현된 형태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정부 형태로 받아들였다. 영어는 아직도 공용어로 쓰여 힌디어, 타밀어, 말라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중립적 언어로서 쓰인다. 영국인들은 크리켓 경기를 매우 좋아하고 차를 열심히 마시는데 둘 다 모두 영국의 유산이다. 상업주차 재배는 19세기 중반까지 인도에 존재하지 않다가 영국 동인도 회사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인도 전체에 차를 마시는 문화를 퍼뜨린 것은 젠체라는 영국인 사입들이었다. 오늘날 인도인 중에서 민주주의, 영어, 철도망, 사법제도, 크리켓, 차가 제국주의의 유산이라면 여기서 벗어나자고 국립투표를 요구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옛 지배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아닐까?
설령 우리가 더 이전에 존재했던 진정한 문화를 재건하고 지키려는 희망에서 잔인한 제국의 유산을 모조리 거부하더라도 보나마나 그때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덜 야만적인 제국의 유산에 불과할 것이다. 영국의 식민 지배로 인해 인도 문화가 불구가 되었다고 붕괴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굴 제국의 유산과 그들의 델리 점령을 신성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외래 무슬림 제국의 영향에서 진정한 인도 문화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굽타 제국, 쿠시안 제국, 마우리아 제국의 유산을 신성시하는 셈이다. 만일 어떤 극단적 힌두 민족주의자가 있어서 뭄바이 기차역을 비롯해 영국 정복자가 남긴 모든 건물을 파괴한다면 인도의 무슬림 정복자들이 남긴 타지마할 같은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적 유산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 첫걸음은 이 딜레마가 복잡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선인과 악당으로 나누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물론 우리가 보통 악당들의 뒤를 따른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려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만 새로운 지구 제국 기원전 200년경 이래 인간은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다. 미래에도 대부분 하나의 제국 안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제국은 진정으로 세계적일 것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라는 환상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21세기가 전개되면서 민족주의는 급속하게 입지를 잃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특정 국적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구성원, 모두가 정치 권력의 합법적인 근원이며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종 전체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200개에 가까운 독립국가는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것이다. 스웨덴인, 인도네시아인, 나이지리아인이 똑같은 인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 단일 세계 정부가 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욱 간단하지 않겠는가?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 문제처럼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문제가 등장하면서 독립된 국민국가에 남아있던 그 정당성은 그게 무엇이든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다. 어떤 주권국가도 혼자서는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없다. 중국의 천명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늘이 준 것이었다. 현대의 천명은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를테면 오존층 파괴나 온실가스 축적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인간이 내린 것이다. 지구제국의 색은 아마도 녹색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조각나 있지만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독립성을 잃고 있다. 어느 국가도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하거나 마음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실행할 실질적 능력이 없다. 심지어 국내 문제도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운영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국가들은 글로벌 마켓의 측량에, 글로벌 회사의 글로벌 NGO의 간섭에, 글로벌 여론의 감독하에, 국제사법제도에 점점 더 문호를 열고 있다. 국가들은 재정적 행태, 환경정책, 사법제도에서 글로벌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매우 강력한 자본, 노동 정보의 흐름이 세계를 바꾸고 그 모습을 새로이 형성하고 있다. 국가 간의 경계나 국가의 의견은 점점 더 무시되고 있다.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구 제국은 특정 국가나 인종 집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옛 로마 제국과 비슷하게 이 제국은 다인종 엘리트가 통치하며 공통의 문화와 이익에 의해 지탱된다. 전 세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기업가, 엔지니어, 학자, 법률가, 경영인이 이 제국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제국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국가와 민족의 충성을 바치며 남아있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국을 선택하고 있다.